그 슬기로운 좌파 생활은 그냥 저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나는 좌파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강해 보인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김어준하고 비슷한 이렇게 너무 올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쓰던 제목은 좌파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도 있었는데 그 좀 너무 슬퍼요. 저는 하루키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슬프고 그래서 이제 대세를 따라서 사람들의 의견에 맞춰서 슬기로운 좌파 생활이라고 했는데요. 평소에 제가 이렇게 슬기롭게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대충 살고 막 살아요. 근데 좀 대선 때문에 쓴 책은 아니고 그냥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저는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버나드 쇼가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이제 직접적인 동기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라고 이제 묘비에 써있다라는 얘기는 뭐 되게 유명해요. 근데 원어는 조금 그거랑 다른데 하여간 번역이 그렇게 됐어요. 그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희곡가로 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성운동하는 분들은 여성한테 되게 막 험한 말 하는 그런 빼조라티프라고 불어로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말 막 하는 사람으로 또 유명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혹시 좀 지난 사람이지만 오드리 헵번하고 줄리엔 드루스가 그 마이 페어 레이디에 누가 할 거냐 그걸 가지고서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이 페어 레이디 원작이 된 피그말리온이 그 버나드 쇼 원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만 보고 아무도 안 봤을 근데 이름은 다 아는 영화가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저도 구해서 보려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원작자이니까 이제 희곡가로서 원래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한테만 그렇게 알려져 있고 사실은 경제학자예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를 알려지는 이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고 LSE라고 하는 학교의 참입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두꺼운 경제학 책도 여러 권 썼고 그리고 이제 사회활동가인 일종 정치인 역할을 했는데 그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게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혁명의 시대에 이 국회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막 개량주의를 엄청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전 세계 좌파가 국회 안으로 들어와 있고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와서 보면은 버나드 쇼가 한 얘기가 뭐 그렇게 틀린 얘기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때 만든 LSE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학교로 남아있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버나드 쇼도 죽을 때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돌아다 보니까 저는 아마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좌파였던 것 같은데 TV나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자막에 내가 저를 부탁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 경제학 되게 써요. 대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진보 경제학은 사실 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좌파라고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직 50대 중반 이제 막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한번 뭘 할 수 있는 나이에요. 이럴 때 좌파로 살다가 제가 은퇴를 해야지 60 넘어서 은퇴할 때 다 됐는데 사실은 내가 좌파였어. 그러면은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좌파로 살면 뒤지기 힘들어요. 근데 적당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만히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슬기로운 진보 생활이라고 하면 많이 팔릴 거다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럴 거면 책 안 된다고 지랄을 하면서 이렇게 했죠. 왼쪽에 지금 보시는 저거는 전우치라는 영화예요. 제가 만들 때 그 제작비도 오버하고 그래서 막 되게 힘들고 영화도 잘 안 될 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저기에 보면은 중간에 그 청계천이 나와요. 청계천이 나오고 거기에 쥐도 나와요. 이명박 시대였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쥐새끼랑 토끼새끼랑 뛴다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저걸 인용하는 거는 그런 얘기 때문은 아니고 저기에 보면 이제 무당이었던 할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요괴인지 모르는 사람, 주인공 차강덕이
그 되게 서화담인데 이 할머니가 가면서 몇 마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 막 그러다가 한 번 갖고 영원히 놓치겠구나. 그래서 피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사꽃이 옆구리에만 피지 않으면 안 죽는다고 그래요. 나중에 영화 마지막에 복사꽃 나무를 여주인공 쭉 찌르거든요. 그래서 복사꽃이 옆구리에 꽂혀서 죽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한마디가 뭐냐면은 맨날 돛 닦으면 뭐래. 지가 뭔지도 누군지도 모르면서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가 요괴였는데 요괴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건이 진행되면서 자기가 요괴인 걸 알게 되고 나빠지는데 제가 제 친구이자 선배이자 동료인 많은 학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진보나 뭐 이렇게 사는데 맨날 돛 닦으면 뭐래. 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라고 하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근데 저는 누군지 알고 살아가고 싶었어요. 좌파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뭐 그냥 멸종위기종이에요.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고 술자리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학회 끝나고 술자리에 가면은 뭐 더 접해요. 근데 다음날 밝은 세상으로 가고 저도 방송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방송이나 언론에 오면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밤에는 되게 많은데 낮에는 없고 무슨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연령을 밑으로 내려오면 정말로 죽어요. 죽으니까 진보 보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진보라고 하는 거는 18세기, 19세기에 썼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계몽 시대에 과학과 이런 것이 정치적인 의미는 조금 약하고 그래서 지금 20세기 이후에는 정치적 지형으로서의 진보라는 건 남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남아있고 진보를 정의할 수 있느냐. 근데 프로그레스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 거는 21세기에는 사실은 좀 불가능해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없어요. 없고 상대방의 호명에서만 있어요. 근데 주로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그러죠. 너네는 좌파야. 근데 듣는 좌파는 아무도 없죠. 좌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린 진보야 라고 다 이러고 그래서 이 자신이 좌파인데 좌파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거는 소수자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많은 소수자들이 자기가 그걸 얘기를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종교적인 소수자들도 숨기고 살고 성적 소수자도 숨기고 살고 다들 그래요. 아픈 데가 있어도 숨겨요. 코로나도 요즘은 숨기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순간에 한때 성소수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소수자로 살아가요. 저도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앞으로 공직에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그거는 잘된 일이고 방송에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게 진보 보수를 대표해서 나가잖아요. 토론을 하는데 좌파는 대표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면 이제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고 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프 잠깐 볼게요. 이 그래프 자세히 이렇게 보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의 성장률을 쭉 70년부터 그린 거거든요. 보면은 쭉 떨어지는 몇 군데가 80년은 80년 공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차례가 석유 파동이 영향을 미쳤다가 재해석이고 보수 쪽에서는 박정희 죽으니까 나라 망했다라고 경제도 안 된다라고. 저 해가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해가 예전엔 0%였는데 이제 기준점이 바뀌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됐고 그 다음 떨어진 거는 IMF 경제 위기 때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IMF 경제 위기 때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누면 돼요. 그 전에 졸업한 사람들은 어쨌든 밥 먹고 살기가 대졸이면 좀 편하고 그 뒤는 매우 어렵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내려간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고 저 때를 기준으로 신자유주의가 종료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그렇게 되고 맨 마지막은 지금 이제 우리 겪고 있는 팬데믹 위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위기가 오고 성장률이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와서 지금 1인당 GDP로 하면은 그러니까 GNI라고 하는 국민 기준 아마 34,000, 35,000이고요. 내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GDP 퍼헤드라고 하죠. 1인당 GDP로 하면은 43,000 정도 되고
작년에 일본을 추월했어요. 2020년. 그러니까 2021년까지 아직 안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GDP로 하면은 일본보다 더 많은 생산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는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반면에 이렇게 길게 볼 수 있는 지표를 보니까 학교 출산율, 뭐 출생률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다 공식 용어가 그래가지고 그냥 썼는데, 보시면은 73년도쯤에 마이너스 4.12명이에요. 그러니까 4명 정도 난 거예요, 어머니가. 저는 68년생인데 저도 그래요. 제 바로 밑에 있는 여자 동생은 금방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애를 또 낳았는데 쌍둥이가 났어요. 근데 쌍둥이 한쪽이 또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셋이 남아서 삼형제가 됐죠. 근데 5명을 낳으셨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거만큼 낳으신 거거든요. 그러다가 쭉 떨어져 가지고서 87년에 1.5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80년대 벌써 이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명 밑으로 내려온 거는 80년대부터예요. 그러니까 뭐 산화 제한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70년부터 4명 낳다가 2명 안 낳는 시기로 온 거는 20년 만에 변한 거거든요. 그리고 점자 내려와서 지금 이제 0.78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지금 어린 아이를 낳지 않는 시기는 꽤 전부터 온 거고,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무슨 정권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고 한국 정부의 불평등 같은 것들이 굉장히 구조화돼서 오래된 거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편했으면은 저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죄송합니다. 다른 데 있던 거 긁어와서 그래요. 이것도 똑같아. OECD의 GDP 통계인데요. per head. 그냥 2가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 왼쪽에 쭉 올라가는 게 스위스거든요. 지금 1인당 스위스가 국민소득 1위예요. 그러니까 GDP로 하면 7 정도 나오고 GNL 하면은 8만 얼마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쭉 추월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황색 주변에 뭐 뒤지게 이게 많은 데 있잖아요. 저기가 일본, 한국, 이탈리아 뭐 이런 데들이 막 섞여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의 붙어 있다가, 크게 보면 붙어 있다가 이제 추월한 게 2020년의 일이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이제 한국이 코로나 등 문제를 해소하고 나서 조금 더 가면은, 우리 앞에 남은 나라가 얼마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 4, 5년 내에 프랑스를 넘어갈 것 같거든요. 1인당 GDP로 하면. 그러면은 독일, 미국하고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만 남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잘 사는지 안 사는지는 그건 다음 문제지만 지표상으로는 매우 잘 사는 나라거든요. 이러면은 많은 것들이 평균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얘기한 거는 이쯤 되면 한국에도 좌파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또 좌파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있는 나라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좌파가 집권당이거나 주권을, 프랑스는 하기 좀 어려워진 그 근처에 있는 당이에요. 제일 큰 야당이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좌파는 그냥 멸종 위기종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내가 좌파 책을 쓴다 했더니 아니 형님들이 나한테 좌파가 뭔지 아냐고 하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저는 자본론으로 박사논문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본론 얘기를 했더니 또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좌파가 되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복잡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 왜냐면 보수가 되는데 뭐 필요 없잖아요. 무슨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뭘 알아. 그냥 보수란 보수인 거거든요.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토리당하고 그에 반대 휘그가 이제 대립을 했을 거고, 비슷한 방식으로 프랑스 대혁명기 때 자코뱅하고 지롱드가 싸웠어요. 그럼 막 뒤에 더 분화하고 그러는데요. 자코뱅은 클럽 드 자코뱅, 그러니까 자코뱅이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처음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수도원에서 모여서 첫 번째 생긴 이 일종의 개파가 된 거고요. 지롱드는 자코뱅에서 분화해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하필이면 지롱드 지역 출신 사람들이 많아서 지롱드가 된 거예요, 이름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당동, 당시 파리 시장을 했던 당동이나 나중에 이제 무지무지하게 이제 정권을 시달렸던 로베스피에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코뱅 소속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급진적인 레디칼 했죠. 근데 이 3부회였나요? 그 국회가 열리면은 이 자코뱅 쪽 사람들이 왼쪽에 앉았다는 거예요. 하필 왼쪽에 앉은 거. 그래서 좌파예요. 그냥 그 무슨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고 왼쪽에 앉은 사람들이 좌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요, 이쪽이 좌파인 거예요. 자코뱅이고 이쪽이 지롱드예요. 저기는 귀족들과 좀 더 가깝고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너무 빠른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쪽에 앉은 사람들은 재산도 다 나누고 귀족도 없애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쪽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프랑스 국기가 세계가 돼서 이제 그거는 프랑스 이념이라고 좀 그러는데, 자본주의 정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자체가 자본주의 생기고 나니까 자본주의 만개하기 위해서 생긴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때 자유평등 박애가 있거든요. 이분도 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해서 세계가 이제 자본주의 이념인 건데, 자유는 자유주의자가 된 거고, 평등은 평등주의자가 되다 말았고, 박애는 프래터니티, 지금 얘기하면 무슨 협동조합이나 그런 내지는 복지나 이런 서로 도와야 된다는 많은 정신들이 프래터니티에 있는데, 저 평등이 자유주의자가 영어로 뭐예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리버럴리스트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평등주의자는 뭐겠어요, 영어로? 저희가 우리나라 맞추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퀄로 시작할 것 같은데 에갈로 시작해요. 근데 이퀄의 불어 단어가 에갈이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에갈을 추구한 사람이 에갈리테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평등주의자, 이건 말 그대로. 근데 우리가 평등이란 말을 너무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뭐 모든 단에 대해서 무슨 주의자, 무슨 이념 다 있는데 평등에 대해서 평등주의가 뭐냐라고 하면은 못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평등을 안 한 거 정도가 아니라 말을 너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냐면은 불평등만 얘기를 했어요. 불평등은 반대인데 불평등이 문제다. 아니, 그거는 평등하지 못한 상태고, 원래 의미는 평등인데 평등이란 말을, 근데 이 평등은 사회주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본주의를 만들면서 필요했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좌파라는 거는, 그러니까 왼쪽에 앉는 사람이라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에갈리테리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평등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생각을 막 정리를 한 거는, 급기야 저한테도 와서 어떤 분들이 너도 페미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물어보나 이 새끼가, 참, 진짜 쳐 죽이고 싶은. 근데 그래서 그 다음 생각을 해봤어요. 너 페미니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근데 제가 그 말을 못하는 게, 페미니즘은 제가 너무 어려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 생각한 게, 에갈리테리안이다, 내가. 왜냐면 그게 평등주의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 쪽에서 평등을 보는 사람들은 생명체의 동등함과 평등을 다 얘기해요. 그 인간만이 평등한 게 아니라, 휴머니즘만이 다가 아니라 숨쉬는 것들은 다 평등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한 바위나 갯벌도 존재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걔도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것처럼 존재권이 있고, 숨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평등을 얘기하는데, 젠더 이퀄리티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멸종위중 좌파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이 책을 내서 서베이 할 때 알려진 책 중에서 좌파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책은, 혹은 다른 책은 2001년에 B급 좌파 김규영 선생이 쓴 거 한 권이더라고요. 그 다음 나머지 비슷한데 진보의 재구성, 진보의 재집권, 조국 스타일, 그런 거예요. 80년대까지는 사회과학 르네상스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좌파 책 한두 권만 번역 잘하면은, 해서 내면은 출판사가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사람,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오랫동안 진보라는 표현을 쓰면은 연령이 어릴수록 더 진보적인 그런 시대가 한국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영구 집권할 거다라고 무조건 생각했는데,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는 20대에서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20대에
마초인 남자들을, 그 이대남이라는 게 이제 그 이름 나오기 전에도. 그때 제가 이거는 문제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중학생 10대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걸 하려고 연구를 한 게 아니고, 다른 10대용 책들을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래저래 10대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한테 이제 분석해달라고 물어본 엄마들이 한 사례들을 쭉 모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어렸을 때 책도 너무 많이 보고 뭐 이랬던 애들이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얘가 이런 것만 안 하고 그냥 재밌게 살면 여기 사회로 돌아오면. 그런 집 애들을 놓고서 이게 보니까 공교롭게도 애들이 전부 다 일반고 트랙에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특목고 간 애들은 그냥 그거대로 가는데, 몇 명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자기를 특목고 갈 학생을 안 본다는 거예요. 너는 일반고 수준이다. 집에 오면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면 엄마도 너는 특목고 안 갈 거야 라고. 근데 그게 엄마가 좀 진보라서 일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세대에 관한 얘기들이나 그런 게 대부분 그 전문가나 학자 아니면은 20대들이 만든 말들이거든요. 헬조선 이런 거는 이제 20대들이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중학생이 만든 말이 이생망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중2, 중3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혐오하고 게임 중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에요. 남자들도 보니까, 남녀 비교해보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뭐 게임 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이 게임 종목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성들이 여자들 싫어하는 것처럼 여성들은 남자 싫어하고, 뭐 10대는 더 그래요. 저거를 수치로 입증할 수 있는 거를 잠깐 보니까 이게 약간 이 팬데믹 직전 2019년 통계예요. 거기서 도서 출판 협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내는 자료인데, 그냥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평균 연간 7.3권을 읽어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권 정도인데 지금 조금 더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그냥 패널 조사라서, 그냥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요새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 패널들을 골라서 한 거예요. 우리가 책을 제일 많이 읽는 때는 초등학교 4학년 87.3권이에요. 물론 여기 만화책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줄어요. 줄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8.8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7.4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문화로 치면은 우리나라 고1이 되면 이제 책을 거의 안 보는 한국의 평균 인간이 돼요. 이건 남녀 구분 없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25권을 읽는데 중2 17, 중3 18.3이거든요. 약간의 차이지만 좀 이상한 게, 쭉 나이를 먹어서 내려간다면은 중1, 중2, 중3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2가 중3보다 책을 안 읽어요. 바쁘면 중3이 더 바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중1, 중2 저 어디선가 책도 안 보고 뭔가 교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할 수 있죠. 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연구를 할 수 있으면은 사례 조사를 많이 하고 코호트 조사를 하면은 훨씬 자세히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남성들한테만 보면은 되게 중의를 지으면서 여행이 출발해요. 물론 그전에도 이제 이 남자 여자를 인형도 다른 거 주고 옷도 다르게 입히면서 조금씩 분리시키는데, 본격적인 거는 중2 때 시작되는 것 같고,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생이 되면요, 만약에 마초 성의 남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기사도 한 얘기 그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돼서 지금 마초가 된 게 아니라 쟤는 몇 년에 걸쳐서 완성된 거기 때문에 쟤는 안 바뀐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같이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좀 심해져서 중고등학교에 너도 페미냐고 묻는 게 학교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이 수업 내용에 저런 내용이 나오면은 선생님들 페미냐고 하고 이게 난리가 나요. 그러다 이게 조금 더 심해져 가지고서 엄마한테도 지금 물어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하나 선생한테 들은 사례로는
그 어떤 지역 운동 같이 하던 예술가가 중학생인가 그 아들하고 독일에 여행을 와서 그 엄마는 코로나 한가운데도 진짜 돈을 많이 들이고 공을 들여서 아들하고 여행을 왔는데 여행 내내 엄마랑 싸웠다는 거예요. 엄마는 왜 패미냐 그러고.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막 울었대요. 내가 제때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지금 평생 그래도 되는데 그 여행 가서 난리냐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모든 중고등학교 남학생이 다 여혐이냐 다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 안에서도 인구 비례적으로 저처럼 빨갱이가 빨갱이란다 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또래 집단 내에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또래 집단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남자면 다 그렇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절반 이상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거 우리랑 비교해보면 프랑스 경우에 우리랑 비슷해요. 프랑스도 68세대가 한참 잘난 척 하다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한국의 87년에 있던 586의 부패는 그렇게 전면적인 것도 아닌데 좀 너무 빨랐어요. 5년 만에 이렇게 부패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90년대에 그 프랑 나셔널이라고 하는 극우파 정당이 생겨요. 그리고 그 스위스는 중앙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 생기고 스웨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스웨덴은 민주당이 극우파 정당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구가 붕괴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건 난민들이 동구에 들어오는데 저 나라들이 대부분 10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럼 몇십만 명 들어오면 진짜로 교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인종주의가 되게 강해지는데 이게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상한 일도 막 생기더라고요. 작년인가 벌어진 일인데 스웨덴의 신축 아파트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임대료 상승 제한 비슷한 거를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이 중도 좌파 쪽에서 총리를 내서 그 총리가 추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치면은 뭐 정의당이나 민주당 어디선가 이제 사람들이 원치 않으니까 이 아파트가 너무 오르니까 아파트에 임대 상승 제한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거를 표를 모아서 결집시켜 무산시킨 데가 스위스 극우가 무산시킨 거예요. 우리 거꾸로죠. 우리는 보수가 그거 추진하고 좌파가 총리 해임을 할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스웨덴 민주당이 다른 유럽의 극우파 정당도 저렇게 90년대 이후에 30년이 지나니까 자기네 정당들에 가입한 극우파의 많은 당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엔지니어나 의사들이나 부자들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졌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종주의적 극우파들이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정책을 하지 않으면은 일종의 또 좀 다른 균형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교는 우파, 경제는 좌파 그런 구호를 내요. 우리가 외교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뭐 권한을 뭐 확실하게 하겠다. 그렇지만 경제는 좌파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프랑스의 프랑 나셔널도 그렇고 대부분 이게 유럽의 극우파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EU 의회에 제1당이 극우파 정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우파도 하다 보면 이제 저렇게 좀 균형을 잡을 것 같은데 한국 남성의 극우파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불안한 노동시장이 90년대 이제 유럽하고 비슷하고 차이점은 보통 이제 외국인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 극우파가 되는데 한국은 그 외국인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다. 홍준표 찍었는데 홍준표 보통 극우파거든요. 그거 어지간해서는 찍게 안 돼요. 근데 지지하고 그런 것들이 출구가 다른 것 같아요. 출구가 이제 우리는 젠더로 들어갔는데 결국 지난 선거 때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뭐 무슨 멸공 얘기 나오고 이제 이 중국이나 이런 원래 쇼비니즘은 민족주의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메일 쇼비니즘 그중에서 이제 남성 근본주의인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인종 문제로 가게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더 크게 만든 거는 이제 토마 피케티가 최근에 이제 사회주의 시급하다는 걸 쓰면서 50대 50 사이는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자기는 사회주의 아닌데 이제는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조한 게 자산 불평등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하위 50%가 이 프랑스, 독일도 그렇고 독일, 중국, 스위스도 그렇게 5%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노동에서의 불평등 문제는 복지가 들면서 상당히 조금 완화됐는데 자산 불평등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고유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죠. 하위 50%가 5% 갖고 있으면은 상위 50%, 95%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위냐 하위냐 그 49대 51인 그 사이에서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상위 49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영끌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주식시장으로 가면 비투가 된 거고 뭐 똑같은 거죠. 아니면 암호화폐를 하든지 뭐 그림도 사고 지금 별의별 거 다 사거든요. 그거는 자산 확보를 위한 건데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50대 50이 있는데 하위 50이 너무 힘드니까 그 상위 50에 가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거는 결국 이 자산 문제를 만든 정치권이나 구조의 문제인 거다라고 하고 벼락거지 개념이 등장 조금 충격받았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제 거지라고 하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거지는 아닌데 그래서 내가 스피커를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건가 막 현타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넣었다가 책에서는 뺐어요. 왜냐면 너무 한국에서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라서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저거 두껍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재밌는 거 많이 뺐어요. 근데 호베르 위라고 하는 사람이 매력으로 치면은 제가 태어나서 봤던 사람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나 그런 사람도 되게 멋있게 생각했고 그런데 저한테 이제 가슴을 움직이게 한 사람은 이 사람이 평생 거의 유일해요. 다른 뭐 제가 팬이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90년 동구가 붕괴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갑자기 공산당 사무총장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표도 돼요. 그리고 상원의원도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 정치인이 됐는데 간호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 노조는 되게 이제 금속 노조 우리식으로 치면은 그런 탄광 노조들이 주된 것들이었고 아니면 페르라고 하는 진짜 이 제철을 하거나 이런 강력하고 그런 남성적인 그런 이 노동자들이 다 뭘 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간호부 출신인 사람이 등장하니까 노조 내에서도 공산당 내에서 막 뭐라고 했어요. 무슨 간호부 출신이 어떻게 우리를 대표하냐. 근데 그래서 TV에 이제 나와서 토론을 하고 인터뷰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봤더니 이제 간호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아직 남자 간호부가 없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이제 그런 게 좀 일반화돼서 외과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힘센 간호사가 병원에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업고 막 뛰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거 잘해서 자기가 노조위원장이 된 거다. 자기 힘 세다고 막 근데 좀 힘세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 근데 당신은 이 동거 붕괴할 때 커뮤니즘을 믿느냐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커뮤니즘은 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러니까 커뮤니라는 말이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불어에서. 그러니까 커뮤널리즘은 자기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커뮤널리즘이라는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주의자라는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고 그 공동체주의자라는 면에서의
그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 지역 자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생각이 저기서 처음 나왔고요. 근데 이거 얘기 좀 길게 한 얘기는 로베르가 2014년에 레 파티 봉 문이 다 정당은 죽어가는 중이다. 엘르 사브불바. 근데 걔는 엘르 사브바 모른다라는 그 책을 냈는데 저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좌파와 우파가 힘을 합쳐야 되는 영역이 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좌우가 싸운다라고. 그렇게 해서 힘을 합쳐서 하는 거를 프로그레시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안 쓰다가 간만에 이제 유럽에서 프로그레시브라는 용어가 등장한 건데 지금의 의미에서 그 프로그레시브는 좌우가 이 좌가 아니라 좌우가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합쳐서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협조하자라는 일종 중도 노선이거든요. 그리고 이 노선에서 지금 마크롱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제 로베르이는 마크롱이 나왔을 때 사회당이나 공산당과 달리 마크롱 지지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정계 은퇴를 해요. 저게 맞긴 하는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자기는 공산당 당원이다라고. 이건 너무 어렵다. 네. 조봉암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결국 이제 진보라는 말을 쓰게 된 그 출발점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그 대통령을 직접 뽑았던 건 5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대 대통령 선거인데 그때만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민주당 후보가 못 나왔고 그래서 조봉암 30%를 득표를 했거든요. 그 전에 이승만은 조봉암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림부 장관으로 시키고 어디 사진 보면 꼭 잡고 있는 사진도 있고 막 그런 사이가 나쁘진 않았는데 진짜로 이제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간첩죄로 처형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저거는 unfounded,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부재가 되는데 저 때는 진보라고만 말을 해도 죽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춥고 배고프고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좌파는 진짜로 말도 못하고 빨갱이라고 그러면 그냥 죽였고 그걸 완화시켜 진보라고 해도 죽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할 때 그 진보의 출발은 조봉암이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가 아니어서 그냥 다 좌파라고 하고 최소한 사민주의 정도 얘기했을 텐데도 역사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좌파는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좌파 지지 세력은 다 노동자 농민이라고 하는데 노동자 중에 진보는 나와도 좌파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술집에서 얘기하는 노동자들은 좌파가 많은데 공개적으로 좌파라고 얘기하는 블록은 어려워요. 근데 대파로서만 존재하죠. 농민은 70년대, 60년대, 특히 70년대 카톨릭 농민이나 그런 생태농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때 좌파가 있었어요, 농민 내에.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젊은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노동자한테도 안 나오고 그래요. 농민한테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야 청년 농민 좌파가 나오겠냐라고 몇 사람 물어봤거든요. 농업 하는 사람 딱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생태 좌파는 가능한데 농민 좌파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 조금만 할게요. 공각기동대 고스트인데 쉘이 쉘이라는 거는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고 미래가 되면은 가까운 미래에 뇌에 전기 뇌가 등장을 해서 사람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그래서 육체가 기계로 다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거는 그 전대상 데이터가 전부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전부면은 이 껍데기는 어차피 사이버그 기계니까 그 데이터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라는 거 그 시리즈 내내 나온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쿠사나게 소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스트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로만 설명되지 않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거든요. 공산당 선언문에는 스펙터라고 나오거든요. 유럽에는 스펙터가 있다. 공산당인데 그걸 이제 고스트로 바꾼 거라 저는 생각해요. 고스트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게 공산당 선언문이거든요. 공산당 선언문의 그 고스트가 지금도 있는 것 같다. 저는 애 키우면서 저도
고스트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자본론 보면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애 키우고 막 그럴 때 KBS, MBC, SBS 전부 다 인간 스페셜을 다 이거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는 그냥 뭐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우리 집 공개하는 걸, 애들 공개하는 걸 반대해서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SBS에서 이제 그러면 애들은 빼고 교육 얘기만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되게 유명한 SBS 스페셜 방송인데요. 되게 유명한 컨설턴트한테 가서 컨설팅을 받으러서 제가 한문 안 가르치고 영어학원 안 보내고 영어 유치원 안 보내고 그랬더니, 아빠가 아기를 가둬놓고 너무 자기 방식으로 키운다 욕 뒤지게 먹었죠. 근데 욕먹는까지 더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게 제가 했던 방송 중에 제일 웃기는 방송이었대요. 나는 욕만 뒤지게 먹었는데, 근데 욕을 먹어야 웃기는 거구나 하고. 근데 인상 쓰는 거보다 사실은 저게 좋다는 생각을 저도 처음 했거든요. 저 시절에 이게 작은 애고 이게 큰 애거든요. 나는 저렇게 애를 키웠는데 나중에 뭐가 나올까? 저는 지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지금은 또 초등학교 사립학교 보낸 엄마들이 세상을 모른다라고, 나한테 모른다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모른다 그래. 이거는 이길보라 씨가 당신을 이어 말한다는 책인데, 결정적으로 내가 이거 써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줬던 책인데, 여성 얘기하고 장애인 얘기, 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 인생의 후반부는 누구랑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그렇게 추구했던 삶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정치와 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소수자 운동의 일부에 좌파 운동이 있는 거다. 유럽 같으면 신좌파가 더 위에 있고 6.8 이후로 거기에 이제 생태운동, 지역운동, 문화운동, 뭐 여성운동 이런 것들이 모아서 이제 뉴레프트라고 부르는데, 한국엔 레프트가 없으니까 뉴레프트도 없고 각 부문 운동만 있거든요. 그럼 좌파운동도 소수운동이라서 지금 저런 데 옆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좌파운동은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한국에서 좌파가 제일 활발한 데가 무슨 뭐 인문학 얘기하는 그런 철학운동 그런 게 아니고 IT 업계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래요. 카프레프트 운동하고 레프티스트, 그러니까 레프티스트는 좌파 아니에요. 레프티스트란 말을 가장 많이 쓰고 공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카프레프트 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IT 쪽에 이제. 근데 이게 일종의 말장난이죠. 카프레프트도 레프트고 레프티스트도 레프트니까 이 레프트라고 쓴 건데, 제 박사과정 끝나갈 때 도서관에서 이게 조금 잡지에서 리누스 토르발즈라는 그 당시 이제 헬싱키 대학의 한 대학생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너무 감명했어요. 그게 저 사람이 리누스를 만들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윈도우가 돈을 막 버니까 그거를 리누스 통해 가지고서 그냥 무상으로 하자라는 건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너는 뭐 먹고 사니? 라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자기가 한 달에 이틀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머지 28일은 사회에서 산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한 달에 이틀만 나를 위해서 살고 나머지는 사회에서 살아야지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이틀보단 더 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지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IT 쪽에서는 자기 한 달에 며칠을 일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도 많은 게 저녁 이후에는 그냥 사회를 위해서 별의별 걸 잘 만들어요, 이 사람들. 공유도 있지만 이제 에스페슨 사스라고 하는 통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R 언어로 바뀌어서 지금 이거는 무상이거든요. 거기 이제 뭐 라이브러리니 이런 많은 걸 만드는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좁게 보면 쉐어링이지만 넓게 보면은 이제 많은 공유예요. 그 다음에 STEM이라고 하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이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되게 약한데 지금 뭐 미국, 유럽 난리거든요. 근데 저거 가장 핵심 개념이 FabLab이라는 거거든요. 레버토리, 그러니까 실험, 패브리케이션 할 수 있는 랩이에요. 자기가 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거를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 랩을 MIT 시작했는데, 저거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무상 지원이고 청년에 대한 지원이 그런 거거든요. 이건 다 공유 정신이에요.
우리는 스템 가지고서 카피라이트를 생각하는데 저 핵심 안에 들어가면은 카피레프트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자본주의 한가운데서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그렇고요. 중학생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학교 숙제를 해가는데 전부 다 파워포인트를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파워포인트는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노트북도 사주는데 MS 프로그램까지는 안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워드나 특히 파워포인트 대부분 다 복사해요. 그래서 모든 한국인들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태에서 첫 번째 저지르는 불법은 옛날에는 무상방뇨였거든요. 근데 요즘 화장실이 좋아져서 우리나라 무상방뇨는 없는데 불법 다운로드로 첫 번째 범법자가 돼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파워포인트를 내리면서 범법자를 쓰죠. 그러니까 불법의 기억도 그렇고 카피레프트라는 거는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IT가 강해지면서 그러면은 어디까지 쉐어할 거냐. 근데 이 레프트 정신이 사실은 그게 좌파 정신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로부터 나오는 상당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네이버 노조랑 그 안에 이제 직장주주 얘가 그럴 때 만나면서 이건 내가 너무 신기해서 그때 알았던 건데 명함을 받았더니 화섬노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화섬노조에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 담당하셨던 분들이 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 노조를 만들려고 네이버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이제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여기서 찾아다녔는데 화섬노조에서 제일 화학섬유예요. 그때 누가 나한테 민수총 사람들이 저기는 화섬식품노조라고 아니 나중에 이렇게 바뀐 거고 그러니까 화섬노조가 이유는 몰라요. 근데 거기가 좀 당담자나 그런 사람이 좀 친절했나 봐요. 그래서 그 파리바게트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 파리바게트 들어갔으니까 네이버가 그쪽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블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들어갔으니까 카카오나 넥센 등 뭐 게임 회사까지 그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학섬유 안에는 식당 식품과 IT가 쭉 화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잘 이해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친절해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보고서 인생관을 바꿨어요. 근데 친절하게 살아야겠다. 불친절하고 해서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근데 젊은 노조들이 사실은 생겨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현대차에도 새로운 노조 생겨서 그게 너무 부유한 노조다라고 기술직 노조라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20, 30대 맞는 또 다른 형태의 노조가 생기고 있는 거는 새 흐름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조가 좌파 계속 생겨나는 거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인데 저는 선여름 씨를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그냥 예술을 얼마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건지 그걸 추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여름 씨 인터뷰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한편에서는 저 피아니스트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해도 자기는 항공료 호텔비 같은 것 그런 거 다 자기가 낸다. 그래서 이게 남는 게 얼마 없다. 그래서 이제 키싱 같은 사람이면 뭐 엄청 벌 테지만 자기는 그게 아니고 이거 저기 인터뷰 읽어보면 재밌는 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피아노 반주가 있어서 둘이 같이 다닌다. 그 여행을 그리고 주로 소속도 많이 되고 그런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혼자 다니기 때문에 이게 반주를 자기가 보통 반주로 피아니스트 다니는데 성격을 유지하기도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근데 선여름도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면은 선여름 밑으로는 볼 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국악 연주자들도 좀 알아봤어요. 해금 잘 나가는 사람들도 알아봤는데 이게 물어보니까 돈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연주회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방구석 예술가라고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프레카리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에 있는 알바부터 저 높은 예술가 중에 돈 많이 벌지 않는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가 프레카리어스라는 거는 위태롭다는 뜻이거든요. 프로레타리아 그래서 합쳐서 위태로운 프로레타리아인데
고정 정규직도 안 되는 프로레타리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술 분야에 많아요. 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자본주의 만세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놈의 자본주의라고 하겠죠. 이거 여담인데, 지난 가을에, 그냥, 좀 이따 한 번 또 나올지도 모르는데, 제네바에 갈 일이 있어서, 근데 그때 마침 오징어 게임 막 키트 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게 진보 계열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프로그레시브 락이라고 하면은 막 전위적이고 박자 바꾸고 막 그런 거잖아요. 예술이나 이런 데 프로그레스가 붙으면은 당연히 이 형식 파괴가 있거나 전위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전위 음악 같은 거예요. 근데 영화에 프로그레스브라는 건 못 알아듣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막 있다가 레프트 사이드라 했더니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진보라고 그런 말 안 써요.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요. 그래도 조금 할게요. 조지 루카스가 출발할 때는 인디 감독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타워즈 첫 번째 나왔던 4편도 그게 일종 인디 영화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물론 우리 거다 보면 크지만 그런 스펙타클한 큰 영화치고는 되게 작아서 그 중에 이 전투 장면 일부 뒤에 후촬영한 거는 그 스필버그 그러니까 집에 주차장에서 찍은 것도 있어요. 뭐 돈도 없으니까 주차장에서 이 하얀 옷 입고 막 구르고 막 그렇게 다 씌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조지 루카스는 그래서 그때 스튜디오라고 불렀는데 우리식 하면 투자사죠. 투자 배급사랑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는 영화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진 거예요. 자기가 회사가 됐고. 근데 개인은 불행해졌죠. 그래서 부인하고는 이혼을 당연히 했고 부인이 애들도 데리고 와서 애들도 자기 안 좋아하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돈만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딸들하고 화해를 한 게 2편에 보면은 파드메 공주가 피로연할 때 막 화려한 피로연 있잖아요. 거기에 딸 둘이 와요. 들려리로. 그게 이제 그 영화 하면서 즐거웠던 게 그 딸들이 그래도 아빠 영화에 와서 악수도 하고 되게 불행한 삶이죠. 3편이 마지막인데 그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루크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다스베이더 얘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보니까 자기는 시작할 때 자유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튜디오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그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영화를 더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지나니까 다 해서 팔더라고, 디즈니에. 근데 그거는 돈이 필요해서 판 게 아니고 자유를 위해서 팔았던 거예요. 이게 제 또래 80년대, 70년대 좌파들의 삶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고 돈이 생기면 뭔가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요. 어느 순간 뭔가 다스베이더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조지 루카스는 그걸 내려놨거든요. 68세대예요. 68대 대학생 다녔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저라도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베이더 같이 됐다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는 탈코르셋에 관한 베리나 씨의 책인데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정말 재밌게 본 게 캐나다 중학교 때 이제 좀 사고 때문에 좀 한 1년 가까이 누워있더니 살이 쪄서 막 괴롭히니까 중학교 때 캐나다 갔는데 캐나다에서 자기를 잘 돌보던 그 친구한테 너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막 놀라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저지하고 판단하고 그래. 막 웃었는데 이 책 보고 어떤 그 남성 유튜브 보니까 이런 책을 자기도 쓰겠다라고 막 그랬더라고요. 못 써요. 못 쓰고 안 팔려요. 이거는 시기가 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쁘거나 안 이쁘거나 뭐 머리를 자르거나 말거나 그건 개인의 문제인데 그거를 싫을 수는 있어요. 나는 저게 보기 안 좋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방송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싫어할 거여서 너무 열심히들 산다는 생각이 들었죠. 톨스타인 베블린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유한계급론으로 그러니까 유한부인 그런 게 다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건데 19세기 후반 20세기 들어오기 전에 한 사람인데요. 코르셋은 실용적인 거 보면은 자기를 손상시키는 거다. 근데 이 몸에 안 좋은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일을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돈 있는 거 과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 기능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경제적 저도 알았던 거예요. 20세기 전에 코르셋의 경제적 기능은 비싸니까 더 많이 사는다라고 하는 베블렌 효과인 거다. 근데 그런 모든 디자이너들이 이랬냐라고 하면 샤넬이랑 마들렌 비오네가 있던 시기 뒤가 크리스찬 디오르가 와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샤넬의 시대였고 우리는 이제 샤넬만은 알려져 있는데 마들렌 비오네가 크리스찬 디오르가 그 디자이너 중에 디자이너라고 했던 그 두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캐서린 헵번하고 그 시대에 그레타 가르보 옷을 입었던 건데 그러니까 편안하고 조이지 않고 그런 옷들을 만들고 샤넬은 이제 바지를 이제 여성들이 입을 수 있게 했고 그러니까 샤넬이 원했던 거는 여성이 차 운전하게 되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 이게 손에 든 것도 많고 몸도 불편해서 차 운전은커녕 차도 혼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만들고 샤넬백이 저기서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에 자꾸 짐을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여성백은 끈이 없었거든요. 끈을 달아서 어깨에 달면은 손이 나고 그래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운전을 하는데 이거 뭐 차 타는 것도 지금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차도 못하게 생긴 이제 그런 게 이제 샤넬 시대였거든요. 근데 크리스탄 디오르가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등장하고 그걸 이제 뉴룩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룩인데 뭐 H라인, A라인, 뭐 Y라인 그래서 막 쪼이고 막 그런 막 샤넬 등 막 욕을 막 해요. 저게 어떻게 사람이 입는 거냐. 그 다음에 사람이 주인공이라지 옷이 주인공이면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드골이 저걸 지원을 해요. 드골은 이제 이 프랑스의 영광을 다시 살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런 전쟁 이후에 그 시대를 다시 열고 싶었던 건데 그때 뉴욕이랑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집권 이념 같은 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좀 그건 또 아니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계속 나와요. 지방시 같은 경우가 이제 코르셋이 필요 없는 스커트 디자인을 만들거든요. 편하게 해요.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바지 정장도 지방시가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방시는 이제 햇번을 밀어요. 햇번한테 계속 그 옷을 입히고 사실은 햇번 머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시가 그렇게 해서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런 햇번 룩이라는 걸 전 세계를 촥 하고 그 미니스커트 뭐 이런 거 막 날리고 그럴 때 그 지방시는 그랬고 더 극적인 거는 입생 로랑이에요. 그 크리스탄 디오르가 52세인가 53세인가 일찍 죽어요. 죽으면서 디자인 그 회사를 21살인가 입생 로랑한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탄 디오르는 패션 내에서 보수 중에 보수인데 제일 잘하는 입생 로랑한테 맡겼더니 이렇게 빨갱이네요. 그래서 입생 로랑은 여성 인권, 인간의 인권 그런 걸 패션에 굉장히 적극 넣어요. 그래서 입생로랑 이후로 이제 저런 게 멋있다라고 이렇게 되고, 여성 슈트나 이제 트렌치코트가 좀 편하고 실용적이라서 뭐 갈아입지 않았던 그런 거 막 개발하고, 입생로랑의 평생의 연인이죠. 중간에는 같이 살았고, 그냥 부부라고, 게이 부부 비슷한데, 하긴 떨어져 산 시대가 많아요. 피에르 베르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완전 좌파 인사죠. 르몽드지의 공동 소유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르몽드가 이상해진다면 우리 싫지만 한겨레보다 조금 큰 그런 신문사가 망해가니까 그걸 인수하고 막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장례식장에 사르코즈가 와요. 입생로를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큐 보시면은 남아있을 장면인데 피에르 베르게 인상이 팍 지금 누가 죄를 불렀어요. 그냥 이 사르코즈는 약간 보수 중에서 극우파 쪽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거기 왔던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아주 기분 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디자이너들은 다 보수 극우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자, 이거는 좌파 생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요. 그냥 좌파 생활을 할 거면은 피카소처럼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피카소가 이제 돈을 번 거의 최초의 화가예요.
그저 이 피카소 이전의 많은 화가들은 죽고 나서 그 그림이 감에 띄어요. 근데 피카소가 말을 잘했거든요. 도록도 많이 쓰고. 그래서 피카소는 그전에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피카소는 자기가 다 해석해요. 이건 이렇게 보는 거야, 저건 저렇게 보는 거야. 그러고서 명언도 막 날려요. 그래서 막 비싸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작품 만들면 피카소처럼 막 터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잘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샤넬 블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샤넬도 검은색을 많이 쓰거든요. 다 똑같은 비슷한 톤이 조금 다른데 샤넬이 이 검은색을 여성을 우아하게 지금 막 털어요. 그래서 책 쓰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피카소 같은 그런 거 아니고요. 피카소는 무지하게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샤넬하고 이제 같은 이 그룹 내에서 이 사교학을 했던 사람인데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번에 보시는 그림 한국 정권 이제 양민학살에 관한 그린 거거든요. 별의별 간섭을 다 해요. 그런데 좌파는 좌파인데 막스 레닌 이런 거 안 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읽는 거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탈린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독재자에 대한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57년에 프랑스 공산당이 완전히 제명시켜요. 너는 이 근처에 오지 말라고 그러고서 막 그랬는데, 그래서 몇 년 후에 62년도에 그러면 이제 절대로 이제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사회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레닌 평화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또 레닌 동지를 기르기 위해서 센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피카소한테 레닌 평화상을 줘요. 또 피카소는 가서 받아와요. 저 제명할 때는 언제 그것도 와서 상 줄 때. 제가 말하는 저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슬기로운 좌파상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돈도 좀 잘 벌고 또 뭐 욕도 좀 하고 상도 좀 타고. 그다음에 이거는 더 해상도 좋은 사진을 구하고 싶어는 잘 못 갔는데, 여기가 사르트르고요. 이게 든 사람이 후커예요. 미셸 후커인데요. 이 두 사람이 집회에 같이 나간 게 아니라 따로따로 나갔다 거기서 만나서 같이 찍게 된 사진이라고 프랑스에서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멋있죠. 이 후커도 프랑스 공산당을 탈퇴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활동은 당은 아니라 교수이고 자연인으로서 발행하는 거예요. 후커도 마찬가지예요. 후커도 게이기도 하고 이런 당 이렇게 잘 안 좋아했거든요. 되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와서 하면은 나한테 그런 얘기, 아니 그럼 당에 들어와서 후커도 안 하고 사르트도 안 하고 다 그런데 누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되게 편안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 좌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마크 마이어스라고 캐나다 출신인데, 제가 예전에 오스틴 파워 보고 나서 막 찾았을 때는 트로츠키주의자라고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려니까 몇 년 동안 그 흔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표적인 좌파고, 오스틴 파워 시리즈가 이제 유머로는 끝까지 그러니까 화장실 유머 같은 거예요. 저는 되게 좋아해서 이 DVD 3장 다 샀고,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서 결국 마크 마이어스는 슈렉이 됐어요. 그러니까 슈렉의 그 목소리하고 얼굴 있잖아요. 그게 마크 마이어스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 영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2012년인가 14년인가 그 월스트리트에서 월가 시위가 있었죠. 거기에 캐나다 쪽 시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헐리우드에 많은 사람들이 월가 시위 때 지지를 표명한 사람은 많아요. 금융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많은데, 직접 간 사람도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데는 이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본격 좌파 시위에는 잘 안 나오는데 마크 마이어스가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좌파의 매는 멋있었어요. 그냥 취미로 좌파 생활을 된다고 하는 게, 정식으로 좌파라고 하면은 사실 좌파 정당은 없어요. 좌파로 볼 수 있는 정당이 있거나 정당 내에 좌파 블록이 있지만 사민주의도 없어요. 노회찬하고 제가 민주노동당까지는 같은 당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 진보신당 때부터는 저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싸웠어요. 그 노회찬하고만 싸운 게 아니고 뭐 진보신당이 뭐냐, 그냥 할 거면 좌파신당 해라 그랬더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만들면서 정의당 만들 때 그때 노회찬 쪽에서 하나는 까먹었고 그 삼인주의 쪽 정당하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한 세 개인가 있었어요. 붙었는데 그 결정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재선 투표로 갔을 때는 정의당이 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회찬이 그때 졌죠. 그래서 이제 좌파 정당이 안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누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랬으니까라고 이제. 근데 당장 좌파 정당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눈 감기 전에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인데 독자적인 세력도 어려워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학술, 문화, 시민활동도 많은 분야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피카소나 사르트르나 뭐 마크 마이어스나 내놓고 돈 잘 버는 사람들 많거든요. 나도 제가 잘못했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 보수 쪽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를 타고 빨간색 무늬를 했더니 빨간색 스포츠카 타야 좌파가 늘지 않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페라리 타면 좌파가 늘면 내가 페라리 사죠. 그게 중고로 사면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페라리를 제가 탄다고 해서 좌파가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수없다고 막 댓글만 늘지. 근데 자본주의에서 반대하거나 개선하는 그런 좌파가 계속 시스템하고 부딪히면서 자본주의가 덜 이상해져서 온 거거든요.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혁명의 시대는 갔어도 취미의 시대는 아직 안 간 거라서요. 저도 이제 취미로 좌파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약간 있고, 제 앞에 이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은 저 뒤에 제가 있는 건데, 제 뒤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제 이런 맥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좌파로서 이런 일을 했던 전통이 최소한 저까지는 아직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전달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거는 아까 이제 잠깐 지난 가을에 제네바를 교육방송 부탁으로 가서 장직을 만났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체게바라를 만났다. 그랬는데 체게바라가 이 제네바에 이제 커피 컨퍼런스인가 그 산업장관 할 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자기도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체게바라가 너는 여기서 이 자본주의의 심장에서 네 일을 하라고 그래서 삐졌대요. 야, 내가 이 군사훈련도 안 받고 그래도 나는 열정 많은 진짜인데 안 데리고 갔어 그러는데 좀 이따 보니까 따라갔으면 바로 죽었을 것 같아 자기는. 그러면서 자기는 저걸 생각하면서 평생 이렇게 한다는데 그 국회의원도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 때 스위스 금융의 비자금을 하는 은행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다는 걸 해서 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정지가 되고 파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장지글러의 세상의 절반을 굶주리는 거는 그 뒤에 쓴 거거든요. 그 아내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살아요. 행복하다고 하는데 지금 재산이 없어요. 가보니까 아내 부인 집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책으로 들어오는 돈은 어차피 자기한테 오는 거는 다 날라가기 때문에 그냥 다 기부하고. 근데 그 삶도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그래서 느껴진 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위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소득 1등이거든요. 거기도 지금도 좌파도 있고 빨갱이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 됐는데도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슬기로운 좌파 생활 하기 전에 감방 생활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의사 생활도 재밌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 국내에서는 미친 친화력으로 나와요. 좋은 투수였는데 뭐 사소한 일로 감옥에 가서 계속 나쁜 일이 생겨서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간수랑도 친하고 다 친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미친 친화력이라고 하는 거고 저 오른쪽은 그 교도소장이 팽부장이었나요? 거기 이제
내쫓으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하는 얘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네가 이제 이를테면은 일 잘하고 너 없으면은 우리 교도소 개판 나는 거 알아. 그런데 팽부장 안 내보낼 거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무릎에 도가니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도소에는 너처럼 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을 감싸고 그러는 도가니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다. 그래서 내가 제 처벌은 확실하게 주는데 전출은 없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래도 내보내야 된다. 그럼 네가 가.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문재인 정부의 많은 기관장 중에 누구랑 일을 해야 되고 누구를 지켜야 될지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여담이고요. 그런 미친 친화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슬기로운 좌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고, 뭐 저도 그렇진 않고, 얄미운 좌파 생활은 아주 많아요. 미친 친화력, 때려주고 싶고, 심통내고 맨날 그런 좌파들이 많이 알아요. 자기만 아는 좌파 생활도 많이 알아요. 그 영화 나쁜 전성시대에 보면은 그런 지뿐이 몰라 그런 말 나오거든요. 지뿐이 모르는 놈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가슴 아프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저주만 해요. 그런 사람이 술 먹자고 다 도망다녀요. 옛날부터 이렇게 다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다 죽으면 우리나라 인구 너무 많이 줄어. 그 다음에 따분한 좌파 생활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알아요. 재미없고. 그래서 좀 그냥 저렇지 않은 좀 즐겁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웃기고 친화력도 있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 했어요. 저는 신통내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더니 아니구나. 그 소수자라서 좌파이긴 하지만요. 자본주의가 있는 한 진보는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에서 더 나온 단계가 뭔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좌파는 사라지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사라지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청년, 지금 20대, 그 다음에 앞으로 10대 중에 상당 부분은 구급화로 갈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유럽에서도 좀 다른 이유로 이제 인종주의로 구급화가 왔고, 그거는 못 막아요. 근데 그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다양성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생태주의 내에서도 더 분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이저라고 이제 생각했던 많은 운동들 내에서도 분화가 필요하고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런 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다양성 중에 하나가 좌파가 있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에는 좌파가 아름다웠던 시기는 일제강점기 때만 있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생겨난 다음에는 한 번도 좌파는 아름다운 적이 없었고 맨날 맞고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숨고 그랬어요. 근데 좌파가 아름다운 시기는 미래에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린 더 저 선진국이 되는 거고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엄마들이 근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좌파면 좀 그렇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대로 하면은 저는 유엔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유엔이 원하는 인간성이 있어요. 유엔에서 꼭 뽑으려고 하거나 유엔에 들어오려면 꼭 해야 되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뭐 생태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니즘 너무 강하면 못 뽑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끔 강하긴 하지만 표가 뭐 아프리카,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수 국가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미국 표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미국 편에서 잘하면 호주, 뭐 일본 그렇게 몇 개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도국 중심의 좀 보편주의여야 되고 그리고 약간 중도 좌파 정도 시각을 좋아해요. 그 시각이 딱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지금 메이저에 해당되는 남학생들은 이준석 갖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건 좋은 의도예요. 이준석이 하버드에는 갈 수 있어도 유엔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젠더 편향성이 있으면 그 유엔이 원하는 인간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냥 난민이 있을 때 난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유엔이 갖고 있는 답이 있어요. 난민은 최대한 돕고 가능한 내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다.
난민은 우리나라에 오면 절대 안 돼요라고 만약에 그 인터뷰 얘기하잖아요. 얘는 난민 반대 꼽혀. 남녀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그러면은 잘 지내야죠. 뭐 그건 표준 답이 있잖아요. 근데 여가부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면접 볼 때 꼽혀거든요. 얘는 유엔에 못 들어와. 유엔을 만든 사람들이 유럽 중심으로 보면은 좌파들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의 기구 자체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유엔을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유엔이나 이런 많은 기구는 그렇게 표준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MF도 지금은 이 가난한 나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에 대한 논문을 내요. 그리고 월드뱅크는 부자들의 은행일 것 같아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러니까 잘 못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도움이 안 된 거지 지원을 하고 돈을 마련해서 빈곤을 개선하려고 해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좌파는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가고 10대, 20대 계속 나올 거 생각해요. 인구 배려로 나오는 거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저는 우리 아버지 쪽, 어머니 쪽 통틀어 처음 나온 좌파거든요. 근데 이 책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금 이제 저는 진본대어로 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니까 몸이 아플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이상해지고 저는 이제 보니까 20대 초반부터는 그냥 좌파로 살아서 그냥 개기는 게 몸에 뱄어요. 그리고 그 상태라서야 근육도 붙고 막 수영도 잘 되고 그러지. 나 열심히 살려 그러면 갑자기 막 아프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인구 비례로 좌파는 등장하는데 그들이 그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와 생활 영역에서 조금 늘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금개혁안은 그 내년인가요? 지금 법상으로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한 번 위원을 만들어서 그 재설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으로는 박근혜 때 되게 마일드한 안이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근데 요번에 그 정도는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 통합시킬 거냐 그거는 이제 그거는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개혁의 강도에 따라서 어쨌든 뭐 윤석열은 그걸 뭐 일부러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요. 좌파가 아름다웠던 적은 일제강점기 때는 진짜 아름다웠죠. 그래서 러시아에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근데 그 후에 이제 위축되었고 좌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좌파 정당이 있냐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없고 민주당의 진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감하고 그런데 민주당 내 좌파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더럽게 못하죠. 그렇게 근데 저는 더 미래에 방점을 두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일그러지고 슬픈 근현대사를 지냈는데 제가 선진국 그래프를 미리 보여드린 거는 선진국이 되면 많은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일부가 아주 다르더라도 그냥 비슷비슷한 점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하고 스위스 사람들한테 서로 북부 모델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스위스는 북부 아니거든요. 그럼 막 엄청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다 좋아 보이는 지금 20, 30대가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 1, 2순위거든요. 캐나다, 호주 그런 데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시절에는 그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가고 싶었던 나라 1등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는 없지만 점점 더 우리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지금과는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술집에서 좌파라고 하지 말고 나와서 좌파라고 해라. 그게 좌파인 거지. 지금 뭐 일제 때 그런 것처럼 무슨 잡아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욕 먹거든요. 당황하는데 그 문화적 충격을 견뎌내야 좀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씨도 안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좌파는 딱 내가 레프트라고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서로 이제 좌파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10대나 20대 지켜볼 거 아니에요. 논의하거나 그런 걸. 그럼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내기 전에 중학생들한테도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샘플 원고를 미리 읽어보고 고등학생들은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내용은 이게 어려운 게 전혀 없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는 좌파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서. 그러니까 언론이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빨갱이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럼 빨갱이든 지들이 빨갱인데 그 이제 빨간 옷을 입으니까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로부터 출발한 원래 의미에서 그 좌파라는 거는 이제 우리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금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얘기를 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10대, 20대가는 더 세계 표준이잖아요. 걔들끼리 생각하면은 다 아까 제가 이제 이를테면은 오징어 게임은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런 거 금방 걔들도 이제 외국 사람들 만나면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래서 진보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안 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고민이지. 근데 왜냐하면 진보의 어려움은 뭐냐면은 우리가 개도국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쉬워요. 보수는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파는 자본주의가 좋으니까 찬양하고 지키면 돼요.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을 부분 보수로 하면 되는데 진보라는 말은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안 쓰는 게 진보는 더 좋은 상태인 것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볼루션이라고 얘기할 때 진화라고 얘기할 때요. 예를 들면은 원숭이가 진화하면은 사람이 될 거냐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진화의 끝은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20세기 초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또 인간 중에 더 우수한 인간이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종주의로 가는 소위 사회 진화론의 슬픈 길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화에는 목표가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텔레올로지라고 그러면 목적론이거든요. 지금은 목적론을 거부한 상태의 다윈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생물하고 잠깐만 돌아와서 은유를 하자면은 인간과 원숭이가 공통의 조상이었던 적이 몇만 년 전에 있었겠죠. 근데 그 후에 인간은 인간대로 내려온 거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내려온 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거든요. 옆으로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적응하면 다른 종이 되는 거고 혹시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부위처럼 일단 동화뱀에 진화하면서 사람같이 되면은 좀 색깔도 다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진화해서 사람처럼 되면은 아가미가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더 진화하면 인간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게 되는 거지. 지금 있는 존재가 위로 올라서 인간은 오지 않거든요. 뭐가 나은 상태인지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문화와 각각의 상태와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자라는 거는 선진국 정도로 그냥 개도국 때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거예요. 우리는 선진국 그거는 동의가 되죠. 지금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딘가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 와 있어요. 전 세계 몇 개국 빼면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맨 앞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많은 정치인들은 더 앞으로 가자. 더 앞에 뭐가 있는데? 그러면 스웨덴, 스위스 몇 나라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사실 그 정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자. 근데 아니 그냥 우리 여기서 문제 좀 풀면 안 되나? 근데 그 스위스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 나라가 2만 달러, 3만 달러 시절에 풀었어요.
우리는 걔들이 10,000달러도 되기 전에 푼 문제를 30,000달러, 40,000달러에도 그대로 들고 와서 지금 못 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50,000달러, 60,000달러 되면 이 문제가 풀릴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더 사람들 파토스를 못 줘요. 더 좋은 데로 가자라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그랬거든요. 10년 전에만 아까 직장민주주의 말씀하셨던 분 얘기 받으면은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그러면 그 설명을 장비 투입률로 설명했어요. 그게 컴퓨터가 후진하는 얘기예요. 이 똑같은 노동자지만 우리는 덜 좋은 컴퓨터를 줬고 프린터도 컬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다. 최근에 제가 작업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컴퓨터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스위스 가보니까 우리나라 컴퓨터보다 이거 보니까 얘네 왜 아직도 일구 사니? 이 여기서 보면 장비가 좋잖아요. 대학교에 가면은 진짜 세계 몇 군데 빼고는 한국의 장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좋게 해놓고선 공부를 이렇게밖에 못 가르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너무 우리 후지게 사니까 잘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랬었지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물자로 더 필요하거나 돈이 더 필요하거나 1차적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조정을 다시 하거나 역할을 바꾸거나 그런 것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나라인데 그러면 진보라고 할 때 어디 갈 거냐라는 걸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던져주기가 어려워요. 일단 우리가 컴퓨터가 없는데 우리가 진보해서 좋은 컴퓨터가 있는 나라로 가자라는 거 금방 오는데 핸드폰도 제일 좋아요. 우리 집 둘째 애들이 요번 겨울방학 때 이 학교가 거의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뺑뺑을 태권도 학원 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 둘 다 핸드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안 되는 걸 했는데 공부폰 뭐 이런 거 그냥 액정을 넣고 보면 제 거보다 좋아요. 우리 둘째가 봐 아빠 내게 더 좋잖아 그러면 더 커요 제 것보다도. 여러 가지 장비나 그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와서 우리나라 와가지고서 한국이 방위비 늘려올 때 한국은 고속철이 있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서 미국은 고속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면에서 우리는 지금 거의 맨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진보란 말 안 쓰잖아요. 좌우로 쓰는 그 상태에서 좌우는 정의가 되는데 상당히 아파하 있는 이제 개토국이 아닌 상태에서는 진보라는 거를 사람들이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더 진보할 거냐라고 하면은 그게 안 먹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통적인 스탠다드 전환돼야 되는데 진보를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요. 생태주에서 이제 레디칼이 있고 그다음에 더 근본적일 수도 있고 혹은 더 실용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막시스트 쪽에서의 생태주의도 뭐 굉장히 분야가 많죠. 그리고 10대들은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걸 잡으면 될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은 20년 전에 생태주의가 10대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뿌리를 내렸는데 문화 쪽은 그렇게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양적으로는 있는데 좀 약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인권 같은 데에서도 작지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 영화라는 게 있는데 영화 안에 뭐 로망도 있고 어떤 걸 블록버스터도 있고 이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운동이나 이게 장르로만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소수자 운동의 특징은 힘을 낼 때는 연대해야 되거든요. 여성운동도 마찬 그래서 저한테 왜 여성운동 돕냐고 여성운동 필요 없다고 아니 나 도움받은 거 없어서 도움받을지도 몰라. 근데 원래 그건 소수자 운동이라는 거는 각자 활동하지만 필요할 때는 하나의 엄브렐라에서 연대해서 힘을 내는 것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약자 소수자의 원래 전략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지. 그거는 꼭 내가 커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힘을 다 모았어. 그리고 제가 책을 여러 군데 독서를 하는 것도 제 분야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 필요하면 장애인 독서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근데 앞으로는 생태주의가 조금 더 맏형이나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일 많고 지역별로도 다 있으니까 다른 운동들은 그 지역별로 갖기가 어렵거든요. 아까 뒤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장을 잃은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좋아하는 얘기일지도 모르지만요. 히로시마가 굉장히 독특한 발전을 해서 히로시마가 경제적으로 괜찮거든요. 지내기 좋은 도시가 됐는데 오랫동안 히로시마의 시장을 공산당에서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쟁 불러온 놈들은 안 된다. 그리고 거기 붙어 있는 민주당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당 느낌 나는 그런 공산당 시장이 계속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 나라들은 지역을 경영해 본 경험을 가졌는데 한국의 좌파는 좌파는 그렇죠. 지역을 운영해 볼 경험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의당도 울산 일부만 그렇지 폭넓게 실험을 해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의제를 갖고 지역 근거를 갖는 거는 꿈만 있었고 해보지 못한 건데 앞으로는 더 가능한 일이 벌어질 때는 젊은 좌파들이 조금 더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내 일로 한다라고 결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밭도 너무 안 좋고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면 10년, 20년 후에 등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기 전에 제가 그래서 논문을 억지로 찾아봤더니 프랑스 좌파들이 직업으로서 좌파를 선택하게 된 뭐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80년대 미테랑 이후에 프랑스가 집권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당의 분석 전문가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각 지역에 우리 수치면 뭐 시의원이나 구청장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퍼지면서 중고등학생 중에 그걸 직업으로 선택하는 좌파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등장하니까 그 분야가 점점 커지고 이 영역도 커지면서 한 분야가 직업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책 중에 쓴 거는 그 논문을 보고 쓴 건데요. 이 좌파는 아직 한국에서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있는 사람이 취미생활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10년, 20년 후에는 좌파 분석가 혹은 좌파 예술가가 직업이 되는 그런 시기가 외국도 다 왔는데 우리나라만 안 온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기 위한 준비 작업 같은 것들을 저도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뭐 대답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고생 좀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